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원입니다. 오늘 시승할 차는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랜드로버의 라인업에서 컴팩트 SUV에 해당하는 비교적 작고 경쾌한 모델이죠. 실제로 타보면 그렇게 작지 않은 넓은 실내 공간도 마주할 수 있게 되고요. 오늘 시승할 모델은 P250 트림인데요. 인제늄 직렬 4기통 2.0 가솔린 엔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출력 249마력이죠. P250의 250이 이 차의 출력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는 249마력의 힘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작지만 역시 랜드로버죠. 오프로드에서 구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 갖추고 있는데요. 최저지상고 212mm를 바탕으로 오프로드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600mm 깊이의 물길을 헤쳐갈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고요. 자, 과연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차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타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인테리어 보시죠. 홈 화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실내 온도, 공기 품질 PM2.5 기준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카메라 이렇게 아주 입체적으로 3D 360도 뷰를 보여주고요. 각각의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터치를 하면 그 카메라가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돌려서 앵글을 확인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프로드에서는 이렇게 구동계도 보여주고요. 이 부분은 클리어 사이트 로드 뷰. 자, 이 타이어 아랫부분들이 보여지죠. 실제로 보여주면서 만약에 이런 장애물이 있다면 타이어로 그 부분을 타고 이동을 할지 혹은 피해서 옆으로 장애물을 피해서 움직일지 운전자가 직접 화면을 보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오프로드에서는 아주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에코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의 경제성을 연비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리고 에너지 영향, 지금 에어컨이 에너지의 일부를 잡아먹고 있죠. 그리고 4x4i 오프로드 기능들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도, 베어링, 방향, 지금 차체 방향 들어오고요. 좌우 기울기, 앞뒤 기울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행 모드를 하면 오프로드에서 풀 자갈 눈길, 진흙 바퀴 자극 프로그램, 그리고 모래길 등을 선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이어 슬립을 허용할지 말지 뭐 이런 부분들 이 주행 모드를 선택하는 데 따라서 결정이 되고요. 웨이드 센싱 최대 0.6m까지 물길을 건널 수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죠. 자, 차량 지원 여기서 직접 볼 수도 있네요. 접근각 25도, 이탈각 30.2도, 뱅크각 20.6도고요. 휠베이스 2.74m, 차체 길이 4,590mm, 4.59m. 그런 차체 제원도 이렇게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최저지상고 0.22를 기반으로 어지간한 오프로드는 그냥 편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성 명령 19도 19도 이렇게 맞춰지죠. 교대역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세요. 자, 이렇게 음성 명령으로 여러가지 기능들 이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모니터 아랫부분을 잠깐 보실까요? 이 아랫부분도 언뜻 보면 공조 스위치만 있는 것 같지만 숨어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 네, 컴퍼니 오디오 온오프 소리, 그리고 공조 스위치들이 들어와 있죠. 실내 온도를 올리고 낮추고, 그리고 한번 누르면 열선 시트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죠. 조수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한번 또 누르면 실내 온도 조절. 그리고 이 부분 풍량계, 바람개비 누르면 풍량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죠. 내리면 온도, 풍량 조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주행 모드입니다. 주행 모드 에코,
다음에 컴포트, 오토, 풀 자갈 룬길, 진흙, 모래길까지 모두 6개의 주행 모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중에 3개는 온로드, 3개는 오프로드에 대응하는 그런 주행 모드죠. 온로드에서 스포츠 모드가 없다는 것, 특이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리막길 정속 주행 장치, 그리고 올테리언 리스판스 컨트롤, 이 부분도 해제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C타입 USB 포트 들어와 있고요. 변속 레버, 9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입니다. 변속 레버는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아래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센터페이셔 부분이 상당히 심플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버튼들이 몇 개 없습니다. 그냥 터치 스크린과 몇 개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컨트롤하고 있죠. 변속 레버 주변에 우리 눈에 익숙했던 그 많은 버튼들이 싹 사라졌죠. 버튼이 일체 없습니다. 변속 레버 주변에는. 굳이 찾는다면 이 주차 버튼 하나가 들어와 있네요. 인테리어에서 버튼을 최소화하는 미니멀리즘의 인테리어 느낌도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죠. 또 하나 제가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내비게이션 모니터를 센터페이시 안쪽으로 매립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출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매립함으로 해서 탑승객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인테리어를 구성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돌출되어 있는 모니터는 최악의 순간에 어떤 식으로든 승객의 안전에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안전한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점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보시죠. 하나, 둘, 2.3회전 정도 하네요. 자, 차체 길이가 4,590mm가 되는데요. 차체 길이에 비해서 딱 맞는 정도의 조금은 예민한 타이트한 조향 기대할 수 있을 정도의 락투락 조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자꾸 이 스티어링 휠 돌려보면서 이게 몇 바퀴 도느냐를 체크하는 거를 보고 왜 그러느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대개 3회전 기준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차들은 뭐 3.5회전, 4회전 하는 차들도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만, 대체로 3회전이 채 안 되죠. 3회전이 넘어가면 여유로운 조향을 짐작할 수가 있을 테고요. 3회전이 안 되면 조금은 꽉 조여진 조향의 느낌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 차의 성격을 짐작하는데 유용한 부분이어서 그렇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왼편에 계기판 조작, 계기판 올라온 정보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계기판에 올라온 정보들 표시해서 볼 수가 있고요. 트립 기록은 이렇게 트립 AB 자동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패널을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띄울지 하면 이런 거죠. 그리고 지도를 띄우면 또 이렇게 됩니다. 지도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올라오는 정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계기판 레이아웃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듀얼 다이얼이 있고요. 지금 듀얼 다이얼이고 싱글 다이얼로 하면 이런 형태가 되죠. 자, 이렇게 이런 계기판을 만나볼 수가 있고요. 좌측 정보 패널에 올라오는 정보들을 또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레이아웃 가서 지도를 전체 화면으로 깔면 이런 화면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12.3인치 모니터를 바탕으로 아주 시원한 화면을 마주하게 되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주행보조 시스템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고속도 제한 할 수도 있고요. 차간거리, 그리고 자선 이탈 방지 장치, 속도 설정 버튼들이 오른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버헤드 콘솔에 보면 SOS 버튼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비 버튼, 정비 지원 요청 버튼, 2개의 버튼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누르면 바로 콜센터와 연결이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이 차는 시승차에서 세팅이 안 돼 있나 봅니다. 콜센터와 연결을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것, 혼자 운전할 때에도 누군가의 제기어 랜드로 안녕하십니까. 인코스리 아, 기술센터 예. 인사이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드릴까요? 예, 수고하십니다. 저 차 타다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잘못 만졌어요. 죄송합니다. 아, 네, 고객님. 예. 저희는 고객님 운전중 생매 위급한 상황에 119로 연결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괜찮습니다. 상담사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전운행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콜센터 연결이 되고요. 바로 119와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의 백업을 받으면서 내가 운전을 하게 되니까 좀 더 안심한 마음으로,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차를 다룰 수가 있겠죠. 자, 그 아래 보면 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죠. 제끼면 그냥 거울입니다. 후사경이죠. 뒷모습을 반사해서 보여주는 거울의 기능인데, 이렇게 되면 화각도 좁고요. 뒤에 사람들이 타고 있으면 시야의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제끼면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로 변화하게 되는데, 아주 깨끗하고 넓은 화각으로 후방 시야를 비춰줘서 운전할 때 아주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뒤에 아이들을 태우고 아이들을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이 부분보다는 그냥 거울을 이용을 하면서 수시로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운전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자, 네, 운전석 여기까지 봤습니다. 잠깐 뒷좌석 잠깐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뒤로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으로 왔는데요. 여유가 있죠.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여유가 많이 남습니다. 자, 차창은 원버튼으로 열리는데 처음에는 이 정도만 열립니다. 그 다음에 2단계로 나눠서 열리고요. 더 내려가지는 않죠. 완전히 개방을 해야 이 정도까지만 열리는 거죠. 원버튼으로 이렇게 닫히고요. 메르디앙 스피커 양옆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 손가락 높이 정도로 센터 터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암레스트 이렇게 내리면 2개의 컵홀더 마주하게 되고요. 수첩과 필기도구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간단한 수납 공간도 갖추고 있습니다. 자, 시트는 또 접을 수가 있죠. 왼쪽 아래에 있는 레버를 잡아 당기면 이렇게 시트를 접을 수가 있는데, 이 가운데 시트만 따로 접을 수도 있고요. 두 개의 시트를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트는 4대 2대 4로 두 시트를 접을 수가 있죠. 두 시트를 접어서 트렁크 공간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앞쪽 센터 콘솔 뒤로 열선 시트 버튼이 2개가 있어요. 왼쪽 오른쪽 구분해서 좌우 시트를 구분을 해서 열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각각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아래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12V 전원구, 그리고 간단한 볼펜 정도 넣어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잡이, 실내등 이 부분에 있고요. 지붕에는 선루프가 아니죠. 열 수 없는 그 글래스 루프가 들어와 있습니다. 햇빛이 좀 따갑죠. 그래서 지붕을 좀 닫아 보겠습니다. 자, 글래스 루프를 완전히 닫으면 또 이런 아늑한 실내를 연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지붕을 열면 또 이 전동식으로 환한 하늘을 마주하게 되죠. 어지간하면 이 글래스 루프는 커버를 열고 달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인형도 살펴보시고요. 이제 본격적인 시승 이어가야죠. 자유로로 갑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자, 쭉 가속을 해서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고요.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라섰습니다. P250 모델이고요. 자, 규칙적인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빨래판길, 크게 불편함 없이 통과를 하고 있고요. 노면과 타이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의 상당 부분은 좀 걸러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계속 반복되는 진동 완전히 숨길 수는 없죠. 차체 높이가 있어서 SUV 특유의 어떤 주행 질감 느낄 수가 있고요. 노면의 굴곡을 따라서 적당한 탄성으로 흔들리는 그런 주행 질감도 받게 됩니다. 아주 편안하게 달리니까 승용차 못지않은 그런 주행 질감, 승차감 맛볼 수가 있는데요. 자, 속도를 조금 올려서 시속 100에서 RPM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9단 자동 변속기가 조율을 하고 있죠. 잠깐만, 9단에서 정확하게 1500 RPM 보이고 있네요. 8, 7, 6, 5, 4,
3단까지 내려갑니다. 3단 6000 RPM 보이고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가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요. 이 차 뭐 SUV니까요. 자, 속도를 쭉 끌어올립니다. 제법 빠른 속도까지 잘 달려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속도가 빨라지니까 바람 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런 속도에서도 엔진 사운드가 줄어들지는 않네요. 엔진 사운드도 상당히 강하게 살아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잠깐 설정을 해보고 스티어링 휠에 손을 잠깐 떼봅니다. 차로선 넘어가 버리죠. 다시 한번 앞차와의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를 하지는 않고요. 차로 안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약간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차로에 가서 부딪힌 뒤에 스티어링 휠에 개입을 해서 안으로 집어넣어 주는 그런 반응인 거죠. 자,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뗐는데 지금 왼쪽 차선의 왼쪽을 타고 넘어가다가 이제 넘어가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차로의 중앙을 정확하게 유지하는 기능은 부족해 보입니다. 100km 정도에서 보면 잔잔한 바람 소리, 차창을 타고 넘는 아주 잔잔한 바람 소리 정도 보이네요. 패들 시프트는 없고요. 변속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서 수동 변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밑으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되고요. 가속 페달은 킥다운 버튼이 있어서 마지막 순간에 한 번 더 밟히죠. 2단 자동 변속기가 엔진의 힘을 아주 잘 조율해 주고 있습니다. 자, P250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지 않죠. 다른 트림에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P250에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전동화 모델은 아닌 거죠. 자, 쭉 가속 반응, 그렇게 강한 가속 반응은 아니지만 2톤이 넘는 몸무게를 아주 그렇게 무겁지 않게 차근차근 끌고 달리면서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이고요. 제법 빠른 속도까지 거침없이 달려주고 있습니다. 바람 소리가 아주 크고요. 크게 들리고 이 속도에서는 엔진 사운드는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 소리에 엔진 사운드는 파묻혀버리는 그런 반응입니다. 자, 조향 2.3회전 하는 락투락 조향비 갖추고 있는데 조금은 예민한 조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엔진 반응이 시속 100km가 사실은 어떤 그 기준점이 되는 상징적인 속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속도에서 차체의 반응 편안하고요. 차체가 조금 높은 데서 오는 약간의 흔들리는 느낌 받게 되는데, 속도가 빠르지 않다면 혹은 이렇게 운전이 거칠지 않다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반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차체가 높지만 그래도 안정감 있는 주행 반응, 주행 성능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시야도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하고 있죠. 전방 시야, 그리고 좌우측 차창도 상당히 아랫부분이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운전자의 어깨보다도 상당 부분 밑으로 내려와 있어서요, 아주 시원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룸미러를 통해서도 탁 트인 후방 시야까지 확보할 수가 있겠습니다. 게다가 글래스 루프 아주 시원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느끼게 된 답답함을 많이 덜어낼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아무래도 이 시멘트 도로 위에서는 자글거리는 소리가 실내로 많이 들어오네요. 자,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에 맞췄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하나, 둘, 셋. 아주 강한 제동, 하지만 유연한 대응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강하게 제동을 했지만 차체 반응은 그렇게 크게 기울어지지 않는 느낌, 그리고 비상등이 깜빡였고요. 안전띠는 되감아주는 그런 반응은 없었지만 운전자의 몸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무게중심이 높은 SUV이지만 상당히 유연하고 안정적으로 강한 제동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를 잠깐 높여서요, 코너링으로 주행 테스트 마무리를 해보죠. 사륜구동 시스템이 이 차에 어느 정도 높은 지상고,
높은 무게중심을 보완해 주리라 기대해 보는데요. 자, 과연 어느 정도의 반응을 만날 수 있을지요.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 이제 코너에 진입합니다. 쭉쭉 가속, 제동, 턴. 아주 빠른 속도인데도 코너에 부담이 없네요. 무게중심이 좀 높은 편이어서 차체가 기우는 느낌은 확실하게 옵니다. 차체가 확실하게 기운다 싶은 느낌은 있는데 그 느낌이 불안하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운전자가 이 정도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겠다 라는 느낌이 오고요. SUV의 높은 무게중심을 사륜구동 시스템이 어느 정도는 잘 보완해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 차 타고 그렇게 빨리 달리고 코너를 빠르게 돌아 나가고 하는 그런 스포티한 주행, 몰아치는 그런 주행을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싶은 거죠. 오프로드 주행까지 염두에 둔 다목적성을 강조하는 SUV인 만큼 어떤 그 스포츠 세단과 같은 고성능, 고출력, 고성능의 이런 반응을 이 차에서 기대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넓은 공간 그리고 무난함을 넘어서는 정도의 성능,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정도, 오프로드에 좀 더 특화된 그런 기능들 이 차에서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 얼마냐? 6천만 원대의 가격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영국산 프리미엄 SUV의 가격으로서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프리미엄 SUV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살 수 있다라는 것, 매력 있는 제안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주행 모드 일단 스포츠 모드가 없죠. 그래서 그냥 오토에 놓고 달려갑니다. 에어컨 완전히 끄고요. 갑니다. 하나, 둘, 셋. (249마력의) 힘 그렇게 강하게 다가오지는 않고요. 공차 중량 2톤이 넘는 이 차를 끌고 차근차근 속도를 높여가는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가속시간 얼마나 나왔을지요. GPS 계측기에 측정된 기록 열어서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해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달려갑니다. 이 차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2km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10km도 안 되는 연비 보인다는 건데요. 아마 적극적으로 연비 운전하면 두 자릿수 연비는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외기 온도 19도네요. 그래도 약간 햇볕이 있어서요. 자, 에어컨 19도 풍량 2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트립미터, 자, 트립비 재설정했고요. 자, 출발합니다. 차분하게 달려가면서 이 차의 최고 수준의 연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호대기로 멈추면 엔진 오토 스탑 일어나고요. 시동 완전히 꺼졌죠. 주행 모드 큰일 날 뻔했다. 주행 모드 에코로 갑니다.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본선에 올랐습니다. 이제 자유로 따라서 행주대교 북단까지 약 28km 될 텐데요. 달려가 봅니다.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곳까지의 주행거리 28km 달려왔고요. 연비 6.6L per 100km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공인복합 연비 대비 상당히 우수한 연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졸립니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이제 동작대교 남단에서 이수교차로 방향으로 빠져나갑니다. 이곳까지 주행거리 49.9, 이제 50km 정확하게 끊었죠. 여기까지 평균 연비
7.2리터 퍼 100km.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서 약 5km 시내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다.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파주를 출발해서 이곳 지하철 2호선까지 정확하게 54.9km, 55km 달려온 거죠. 평균 연비 리터당 7.9 리터 퍼 100km, 그러니까 리터당 12.6km 기록을 보인 거죠. 공인복합 연비 리터당 8.2보다 4km 이상 더 좋은 연비 보여줬습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 역시 운전자가 하기 나름이다. 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좋은 연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늘 이렇게 좋은 연비를 기록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이렇게 경제운전 하면서 안전운전의 효과도 더불어서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단도직입입니다. 이 글래스 루프 커버가 뭔가 장애물이 있을 때는 뒤로 당겨져야 될 텐데요. 힘껏 저항을 해도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뭔가 손가락 끼임 사고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양손으로 버텨도 이렇게 계속 안으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글래스 루프의 커버 저항이 생기면 멈추거나 후진하는 그런 안전기능 도입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행보조 시스템 ADAS 시스템인데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차선 이탈 방지 장치로 구성된 ADAS 시스템, 차선 이탈 방지 장치까지 되어 있고 차로 중앙을 꾸준하게 유지하는 성능은 좀 부족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자, 왼쪽을 밟고 안으로 들어오고요. 지금 계속 왼쪽에 빨간 표시가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죠. 자, 왼쪽을 밟고 있고요. 다시 오른쪽을 또 터치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선로에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네요. 차선 이탈 방지 장치는 차로 중앙 유지 장치로 좀 더 개선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을 했습니다. 온로드 시승을 했고요. 오프로드에는 굳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프로드에 들어갔을 때 여러가지 차의 상처, 데미지를 입을 확률이 있어서 굳이 오프로드에 올라서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랜드로버를 처음 경험하는 입문자용으로 참 좋은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컴팩트 사이즈라고는 하지만 랜드로버 라인업에서 컴팩트한 사이즈라는 얘기지 실제 크기가 그렇게 작지 않습니다. 충분한 크기 갖추고 있고 실내 공간 충분히 넓고 또한 고급스럽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랜드로버라는 브랜드를 처음 입문하는 이들에게 참 좋은 차가 아닌가 싶고요. 또한 도심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에서도 충분한 성능 발휘할 수가 있겠죠. 250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지만 차근차근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제법 빠른 속도까지 고속 주행 성능까지 알차게 해내는 단단한 주행의 주행 질감,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륜구동 시스템이 그 뒷받침을 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오프로드에서는 최대 깊이 600mm까지 물 깊이를 통과할 수 있고 여러가지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별도로 갖추고 있어서 길이 험한 길에서도 잘 거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추고 있다고 보입니다. 판매 가격 6,510만원, 6,500만원 정도의 가격. 랜드로버의 배지를 단 차를 구매한다라고 할 때는 최소한 그 정도는 지불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랜드로버의 마지노선 같은 가격이겠죠. 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